앞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최고의 개발 호재이면서 가장 시세 변화가 드라마틱한, 그러면서 리스크가 없는 지역은 랭구님, 네, 제가 부동산 뉴스 막 보는데 정부에서 추가 공급 대책을 냈다고 뉴스가 떴더라고요. 네, 드디어 또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시작이 됐나요? 지난 부동산 대책들은 좀 효과가 있었나요?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면 주택 공급 전담 조직을 출범했다, 앞으로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보이더라고요. 실제 이제 이렇게 하면 공급이 원활하게 될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한 뭐 시장의 영향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정부가 어떤 스탠스로 움직일지 예측하려면 과거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도 좀 같이 정리해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들 한번 서머리 좀 해볼까요? 네. 아마 기억이 이제 안 날 겁니다. 규제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6월 27일 대책이었죠. 그때는 금융 규제 대책이었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최대 주담대 6억 원 제한. 돈줄을 막은 거죠, 돈줄을. 돈줄을 막으면 집을 못 살 거야 하는 마음으로 6월 달에 탁 한 거예요. 근데 지켜봤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규제를 하고 나면 이렇게 핑퐁이 나와줘야 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그래서 공급 대책이 나오는 게 기본이에요. 규제했으니까 원천적으로 내가 또 공급도 할 거야,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거는. 그게 9월 달에 나왔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의지만 표명됐었고 현실성은 제로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10월 15일 대책이 나왔죠. 그때는 아예 거래를 못하게 막은 게 핵심이었어요. 돈줄을 분명히 내가 6월 달에 막았는데 이게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온 거지? 계속 갈아타기 하는 거예요. 갈아타기 하죠. 집 있는데 하나 더 사죠. 막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서울 상경하죠. 이걸 막으려고 했더니 방법이 없네. 갭투자도 막아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실거주가 아니면 거래 완전 불가, 갭투자 완전 차단. 그 다음에 실거주도 사실은 굉장히 까다롭겠죠. 토지를 묶어버렸으니까 대출은 더 타이트하게 하고. 그게 이제 10월 달에 나왔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정부가. 그래서 나온 게 공급이네요. 왜냐면 핑퐁이니까 당연히 퐁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 관련된 것들을 조금 이제 해야 될 거고, 물론 이제 정부는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이제 그에 맞는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지금 가격 수준이 적당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먼 미래 혹시 또 이렇게 급등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급을 미리미리 발표를 하는 것들은 올바르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 정부가 움직일 테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거래량이 거의 60에서 80% 급감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거래도 줄었고 호가도 조금 내려왔고요. 물론 가격이 뭐 빠지고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가격 상승률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상승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 추세가 조금 잠잠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 약발이 저는 조금 먹혔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약간 먹혔기 때문에 더 센 정책이 나올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먼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여유가 조금 정부가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정책을 딱 보면 그거랑 딱 맞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조직 개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제가 국토부 사이트에 가서 공지를 봤거든요. 네. 가면 딱 이 지금 이미지가 나옵니다. 개편에 대한 내용. 근데 뭐 되게 복잡하네요. 네, 복잡한데 이걸 심플하게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뭐 장기 떠봤습니까? 체스 떠봤어요? 이쪽에 말들이 딱 있잖아요. 똑같은데 그냥 말하고 상하고 위치 바꾸고, 말하고 상하고 위치 바꾸고, 그 정도예요. 그 별로 뭐 변화가 크진 않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조직을 약간 정비해 준 게 있죠. 어떻게 정비했냐면 이제 주택 정비, 그 다음에 신도시, 공급과 관련된 조직을 한쪽에 약간 몰아놨습니다. 근데 이게 몰았다는 거지 기존에 없던 걸 만든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설한 게 2개 조직이 있는데, 하나가 그 공정건설 지원과, 그 다음에 지하안전팀. 그 옛날에 뭐 지하 그 막 사고 많이 났잖아요. 네. 주차장 만들다가 막 무너지고. 그래서 신설된 게 전부 안전 관련된 겁니다.
미래를 위한 재반 준비라고 봐야죠. 그래서 뭐 그 정도 역할을 위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공급 관련 조직을 한쪽으로 구성하게 되면 네. 기존보다 공급이 좀 더 원활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죠. 몰았다고 해서 공급이 되는 건 아니죠. 의사소통이 조금 더 원활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사실상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회사 다닐 때도요. 경영 지원 부서에 어떤 팀이 있는 줄 알아요? 기획팀, 인사팀, 네. 재무팀, 뭐 총무팀 뭐 이런 게 네.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같은 부서에 있다가도 갑자기 막 그 위에 CEO가 바뀌면 조직이 바뀝니다. 네. 뭐 전략기획, 그 다음에 운영기획 뭐 이런 애들끼리 쫙 묶고 나머지는 절로 가라. 절로 묶어버리고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뭔 차이지 보면 별 차이 없습니다. 달라지는 게 있죠. 한 층을 다 이게 경영지원 부서에서 다 쓴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같은 공간 다 써요. 한 50명이 앉아있으면 그 위에 그 팻말이 있잖아요. 여기 뭐 인사팀, 총무팀. 이 팻말 위치가 절로 가는 거예요. 여기 있던 게 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달라진 거지? 그놈이 그놈이에요. 사실. 뭐. 그러니까 그걸 했다고 해서 공급이 빨라진다. 공급이 어떻게 빨라집니까? 그러니까 조직을 바꾼다 해서 공급이 빨라질 수 없고요. 그리고 그 조직에 인원을 더 투입한다 해서 빨라질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조직의 인원을 뭐 스마트한 사람을 바꾼다고 해서 빨라질 수가 없습니다. 왜? 공급이 사람이 그냥 뚝딱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기존에 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 그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업무 프로세스가 바뀌거나 허가의 기준이 바뀌거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바뀌는 거지 조직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죠. 오히려 지금 보면 안전이 강화됐습니다. 그 말은 깐깐해진다는 소리예요.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저는 이거 보고 공급이 막 엄청 되나 싶었는데 그거 아니네요. 네,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팀 하나 뭐 생겼다고 해서 또 그게 또 얼마나 느려지긴 하겠습니까? 저는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도 면에서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공급이 원활하게 나올까요? 본질적인 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급할 땅이 있어야 되고요. 공급할 땅이 없으면 기존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새 것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잘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급을 할 때 보면 4가지에서 5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공급을 하려면. 네. 첫 번째 가장 큰 공급이 신도시죠. 100만 평 이상 되는 대지를 활용해서 진짜 대규모의 공급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거보다 조금 더 소규모로 하는 거예요. 택지개발지구로. 세 번째는 그거보다 더 작게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지구로. 그래서 그 시 지자체에서 주관을 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네. 그거 또 작은 거는 시행사들이 땅 작업해가지고 시행해가지고 공급하는 거예요. 예전에 뭐 저기 용인에도 보면 뭐 성북동부터 해가지고 땅 작업해가지고 공급 많이 했고 뭐 고양시에도 그런 거 많이 했고 이제 그런 작업들이고 그 다음 뭐냐면 남아있는 게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이죠. 이렇게 큰 거부터 작은 순으로 이렇게 쭉쭉 줄 서 있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하나씩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신도시. 예전보다 신도시 지정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건 3기 신도시밖에 없죠. 전국적으로 신도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신도시가 굉장히 많았어요. 각 광역시 안에서도 신도시, 뭐 택지개발지구 정말 많았었는데 지금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택지개발지구 말할 것도 없고요. 수도권 정말 많은데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지구도 거의 없어요. 저기 뭐 평택이나 가면 조금 있으려나?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 시행사들 어때요? 지금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전부 몸살에 공급 안 하거든요. 땅 작업 자체를 아예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지금 어떻게 했어요? 토지에 다 묶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영역들을 사실은 다 묶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급을 어떻게 더 시켜요? 이걸 풀어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현실 가능한 게 토지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은 토지가 없잖아요.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거의 주인이 누구예요? 조합원들. 조합원이잖아요. 토지 주인이 정부가 아니라 조합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돈을 만약에 벌게 되면 누가 버는 거죠? 조합원. 그럼 정부가 조화를 할까요? 조합원을 위한 정책을 꺼낼 이유가 없죠. 정부가. 공급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특정인들을 잘 되게 한다? 이건 정책하고 뭔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조합원들끼리 알아서 뭔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재개발 구역도 봐요. 그 구역이 뭐 10년 이상 걸리는 곳이 허다하고 조합원들 간의 의견 차이도 상당하고 그곳에 뭐 교회 한 2개쯤 있으면 반발하면 10년 이상 끌 수 있어요. 이 속도를. 네. 그런 사례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부가 나서서 교통정리 다 해주고 막 잘 갈 수 있게 해준다? 이건 진짜 상상이죠, 상상. 결국에는 의미 있는 공급은 지금은 어렵다. 이 말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최고의 개발 호재이면서 가장 시세 변화가 드라마틱한 그러면서 리스크가 없는 지역은 외곽에 만드는 신도시가 아니라 서울 안쪽에서 나중에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 아파트. 그거를 못 사면 이미 새 아파트. 원래는 옆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입지가 좋은 신도시랑 이제 경쟁 관계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당이 있지만 위례 신도시가 딱 들어오면서 경쟁 관계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그런 것들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좋은 게 미래에도 계속 좋은 거. 이제 그런 관점을 계속 고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드라마에서 나온 송중기가 샀던 그런 분당 땅은 이제 없다 이 말이네요. 이제 없죠. 지금 있는 신도시는 전부 외곽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교통도 너무 불편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거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을 사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입지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업성 평가도 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돼요. 또 금액도 크고 하다 보니까. 근데 예전에 랭구님이 네. 부동산 비서실에서 네. 클릭 한 번 하면 안장만이 쫙 다 나오게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걸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거 있으면 도움이 되죠. 당연히 도움이 되죠. 한번 샘플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전국에 있는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제가 지도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비단 재개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재건축도 사실 제가 좀 담아놨거든요. 여러 가지 각도로.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송파에 있는 곳들 사람들이 뭐 잠실만 알지 송파에 있는 그 많은 재건축 뭐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그게 있긴 하지만 뭐가 어떤 게 왜 좋은지 얼만큼 좋은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죠. 요만큼만 보고 있는데도 지금 한가득이잖아요. 진짜 많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된 게 대부분이에요. 뭔가 진행을 다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관리 처분 인가 난 것도 있고 사업 시행 인가도 있고 속도가 지금 꽤 많이 온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가락 프라자 있죠. 관쳐 놨습니다. 가락 4만 사업 시행 인가 났어요. 옆에 있는 가락 1차 사업 시행 인가 났습니다. 거의 다 가락 미료도 났고요. 그나마 지금 조합 설립이 뭐 쌍용 1차라든지 뭐 가락 현대 6차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랬을 때 뭐가 좋은 아파트일까? 이걸 어떻게 판단하죠? 재건축은요, 저게 사라지고 토지만 남는 거예요. 토지만 남는데 왜 가서 껍데기를 보고 있고 뭐 이상한 걸 보고 있죠. 이게 사라졌을 때 토지가 됐을 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대지 지분이 얼마큼이냐가 핵심이거든요. 자, 한번 클릭해 볼게요. 가락극동 조합 설립 났네요. 지금 보면 이제 제가 시세 같은 것들 인터넷 잘 안 나오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대지 지분율이라든지 대지 평당가 이런 거 보여주는 화면 없습니다. 대지 평당가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파트가 현재 시세가 얼마 하냐? 15억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아파트를 사게 됐을 때 내가 가져가게 되는 대지 지분이 몇 평이냐? 지금 내가 33평을 샀지만 사실 평당가는 이제 매매가 나누기 평수로 하잖아요. 네. 이거 지금 평당 뭐 5천만 원짜리 아파트입니다. 이거 사라질 건데 그 33평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실제 내 땅이 몇 평이냐. 16평을 나눠주면 이게 지금 대지 한 평당 이게 지금 아파트가 9,700만 원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만약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대지 지분이 16평이 아니라 25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가격이면 평당가가 한참 낮아지겠죠. 그게 저렴한 게 되는 거죠. 저평가된 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네. 이걸 한눈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도 계산하기 어려워하니까 내가 아예 여기다 어떻게 놨을까요? 순위를 매겨놨네요. 내가 극동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보다 이게 더 조금 좋은 겁니다. 급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평당가를 갖고 매긴 게 아니라 급지는 급지가 있거든요. 송파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급지가 낮아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급지가 높아져요. 그 급지도 좋은데 사업성이 좋으면 좋은 거죠. 그러면 둘 다 알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급지를 사람이 모르기 때문에 급지를 미리 나래비를 다 세워놓은 거예요. 이거를 검토하실 거면 요것도 검토하셔야 됩니다. 혹시 근데 위에 거를 같은 금액으로 살 수 있다? 근데 위에 거에서 만약에 대지 지분율이 위에 게 더 높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급지도 높은데 대지 지분율도 높다? 그럼 위에 걸 가라는 거예요.
너무 쉽다. 쉬운 거죠. 근데 그것들을 내가 딱 클릭한 단지에서 위아래를 같이 보여주거든요. 이걸 1등을 보여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갑자기 이걸 클릭했는데 갑자기 반포 아파트가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 내가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은 이 안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딱 고민하는 분들은 이제 개포도 나오죠. 여기서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개포 갈 수 있는데 왜 이거 검토 안 하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 개포 사는 게 훨씬 낫겠네요. 아, 좀 봐야죠. 봐야 돼요. 근데 일단은 지금 보면 이제 요 녀석은 45%니까 대지 지분율이 4단지는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당가가 급제가 좋으니까 대지 지분과 평당가가 높아지는 건 맞죠. 근데 어떤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냐면 요 밑에 있는 걸 두 개를 고민했을 때 급지가 42등이고 43등이죠. 근데 대림가락이 지금 평당가 더 높죠. 급지가 위에 게 높은데 이게 더 싸잖아요. 그럼 밑에 걸 사는 건 답이 아니라는 건 확실하죠. 그 밑에 거는 급지가 내려갔으니까 평당가 내려가는 건 맞지만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 적당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이제 좀 좋은 게 뭐냐면 사업성이 53이니까 제일 높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사업성이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건이 똑같다고 하면 고민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지. 지금 재건축도 사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귀찮은 분들은 이미 제가 여기 그거 말고도 여기 이미 재건축에서 그냥 1등부터 나래비 다 세워놨고 근데 지도가 보기 편하니까 네. 해준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가 좀 필수죠. 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클릭을 하면 이제 그 안에서도 뭐 프리미엄이 지금 얼마 하는지 객관적으로 다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눌렀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거예요? 아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물들을 계속 수작업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 수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6월 달에 프리미엄이 12억 했었잖아요. 이 구역이. 시간 지나서 시간 좀 며칠 지나니까 13억. 우와. 7월 달 되니까 15억. 와, 뭐야? 프리미엄 시세 추이를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없죠. 계속 올라가죠. 16억 하잖아요. 그럼 이걸 전화해서 일일이 찾아보는 거예요? 다 조사하는 거예요. 저희 조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입지 평가를 이제 거의 다 해놨죠. 뭐가 보이죠? 이게 완성이 되면 누구랑 경쟁 관계에 있냐? 그거보다 얼만큼 좋냐? 그렇게 됐을 때 안전마진이 얼마냐? 얘는 안전마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신축이 앞으로 오르는 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입지가 좋은 것들은 안전마진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안전마진이 얼마인지까지도 다 평가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가 안 좋은 곳으로 가면 은근히 또 안전마진이 있어요. 근데 그곳의 단점은 그 비교 대상이 되는 신축 아파트가 많이 안 올라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울의 끝자락으로 가면 이런 상계로 가거든요. 네. 상계 뉴타운 가면 여기도 보면 안전마진 있을 거예요. 있잖아요. 4,600만 원. 네, 그렇지만 이게 안전마진보다 이게 한 10년 걸리잖아요. 네. 그럼 인근에 있는 신축 대비 여기가 지금 얼마큼 저렴하냐를 보고 있는 건데 얘가 올라가야 얘도 같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아까 그 흑석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올라갈 확률과 이 노원센터에 올라갈 확률, 그 상승률이 얼마큼 차이가 날 거냐. 그러니까 안전마진이 없어도 사실 흑석은 그 아파트가 10% 이상씩 매년 올라가게 되면 10년이면 100% 상승률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매년 만약에 한 5, 6%밖에 안 올라가면 반값밖에 안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안전마진보다 좋은 건 사실 입지죠. 근데 어쨌든 뭐 이것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재개발 워낙 어려우니까 입지 평가를 감안한 안전마진 계산은 완전 수작업입니다. 그 작업을 정말로 괜찮은 비교 대상을 잘 선정해서 해야지 생뚱맞은 입지 신축 아파트 갖고 와서 여기 지금 아파트가 지금 15억 하는데 안전마진이 6억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랑 객관적으로 너무 비슷한 입지를 평가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비슷한 입지가 없으면 마이너스 10% 20% 해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안전마진을 계산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시간을 정말 많이 세이브할 수 있겠죠. 15년의 노하우가 여기 담겨 있으니까. 와, 초보자분들 쓰기에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초보자뿐만 아니라 고수분이 쓰기에도 시간 단축이 엄청 되겠죠. 야,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초보자가 만약에 네. 이런 사이트가 없다고 하면 네. 안전마진 있는 곳은 어떻게 찾나요? 일단은 제가 권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안전마진 계산하지 마라. 어차피 못한다. 아. 그러면 입지만 봐라. 이게 제 1번 조언이에요. 어설프게 할 거면 그냥 하지 마라. 왜? 그걸 하다가 뭐 어떻게 되냐면 좋은 입지를 딱 가는 안전마진 좀밖에 없어. 근데 좀 안 좋은 입지를 갔더니 안전마진이 5천, 1억, 1억 5천, 2억 있어. 그걸 간다니까요. 그렇게 할 바에는 입지로 가라 라는 거고요. 근데 본인이 입지를 좀 알아. 그리고 좀 계산을 해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조언해 드리면, 자, 신축 아파트가 10억 합니다. 자, 그 옆에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네. 다 계산해 봤더니 조합원 분양가에다가 뭐 프리미엄 다 해봤더니 내가 8억을 주고 사는 꼴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다 이주도 다 했어. 다 헐었어. 이제 뭐 분양만 하면 돼. 네. 근데 8억이야. 바로 옆에 있는 신축은 10억, 8억. 안전마진 얼마예요? 2억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2억으로 평가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지금 바로 내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좀 더 저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완성이니까. 그럼 얼마를 까야 될 거냐. 그걸 까야 돼요. 네. 저는 이게 이주 완성했으면 10%를 깝니다. 그럼 이게 9억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고, 무슨 말이냐면 10억일 수는 없는 거예요. 9억 정도가 적정한데 지금 8억이라고 했으니까 안전마진은 1억인 거예요. 이렇게 평가하죠. 근데 또 하나 케이스를 더 들어볼게요.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10억이에요. 재개발이에요. 다 계산하면 그러니까 8억이에요. 8억 주고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조합 설립도 안 됐대 아직. 아. 추진위 구성만 했대. 한 15년 걸리거든요. 네. 20%도 말이 안 되지. 아, 그래요? 더 까야 됩니다. 한 25%까지 까야 돼요. 아, 조합 설립 안 됐으면. 네. 근데 이거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 반포에 있는 신축 30억 하죠. 근데 재개발에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봤을 때 빌라예요, 그냥. 근데 보니까 빌라가 한 3, 4억이면 산대요. 이걸 자꾸 30억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안전마진 27억이야. 근데 이제 이게 시작도 안 한 구역이랑 지금 1, 2년 뒤에 완성되는 구역이랑은 계산법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안전마진 계산이 정확하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 계산을 대부분 안 합니다. 할 줄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시기별로 까는 퍼센테이지가 다르게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감안해서 이미 제가 아까 만든 비서실에다가 마이너스를 쳐둔 거예요, 사실은. 입지에 대한 평가, 뭐 초등학교 거리 평가, 뭐 그다음에 대단지 평가, 그다음에 뭐 브랜드에 대한 평가, 아까 그 사업성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느려도 너무 느린 구역이 있거든요. 뭐 교회가 많다거나 그러면 제가 좀 더 까거든요. 그런 날 것이 조금 들어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직접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개발하는 분들한테 오늘 진짜 너무 도움되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다 보면 이제 안전마진 좀 적은 것도 있지만 입지가 좋은 곳들은 해도 되고, 또 입지가 또 너무 안 좋지 않지만 무난한데 또 안전마진이 꽤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곳들은 공부를 통해서 좀 발굴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다가 흐름이 어디가 빠르고 어디가 늦다는 걸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포가 오르면 그 다음 어디가 오르는지, 당연히 뭐 서대문구 오르고 이렇게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누가 봐도 좋은 양질의 재건축 재개발 오르고 나면 조금 못난이 구역의 재개발 재건축 오르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게 어디 찍고 어디 오른다는 게 있다 보니까 저도 마음속으로 찜을 해놓습니다. 아, 얘 지금 그 다음 가야 되는데 안전마진이 10억이네. 야,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이게 불과 1개월만 딱 지나면 얘가 막 피가 매달 2억씩 올라가거든요. 한 번에 딱 불 붙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내가 공부를 해두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고, 이거를 맨날 오르는 걸 보고 가면 진짜 다 오른 가격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게 필요하냐면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50%도 안 오른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과감하게 사야 되는 거거든요. 제 아는 수강생이 지금 최근에 일인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올 초부터 25년 초부터 계속 했어요. 계약을 딱 했습니다. 네. 과감하게 제 수업을 듣고. 근데 계약 파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딱 사자마자 갑자기 그 동네 시세가 분출되면서 그 사람이 계약 파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넘사벽이 되면서 그걸 이제 못 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3개월, 4개월 시간이 계속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그 다음 아파트를 찾아본 거죠. 찾아봤는데 이 사람이 힘들게 또 좋은 아파트를 찾은 거예요. 찾았는데 한 18억 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7억이 오른 거예요. 24억으로. 근데 이걸 지금 사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찬성했습니다. 대찬성했다고요? 7억 대찬성했어요. 3개월 만에 7억 올랐는데 대찬성했습니다. 왜? 저는 그게 50%밖에 안 올랐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고, 이 친구도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유사한 단지들 쭉 검토해 보다 보니까 동급 입지인데 24억짜리가 지금 전부 다 30억이 돼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거를 사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분석을 제대로 한 거죠. 얘를 딱 정말 계약 파기 될 뻔했어요. 또 샀어요. 샀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그걸 딱 사고 3개월 지나서
실거래가 32억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8억이 한 번에 오른 거죠. 3개월 만에. 근데 그분이 만약에 바로 직전부터 이만큼 올랐는데 고점이야가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잠원동 미래 신축이 될 수 있는 재건축을 이분이 개스를 한 거예요. 끝난 거죠. 이분의 투자는 끝난 거예요. 제대로 분석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 거네요. 재건축 재개발은 결국은 한 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분석해야 돼요. 그냥 뭐 쫄쫄 어디 가가지고 뭐 아파트 처음이에요. 근데 보면 진짜 자산이 진짜 뭐 30대 초반이라서 시드가 적은 분들은 그렇게 공부해도 되는데 네. 보면 나이가 좀 지긋하게 있고 시드도 꽤 많은데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뭐 초보자 하는데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냥 이렇게 뭐 자기 관심도 없는 뭐 경기도 이런 지역들 막 지역 분석하고 있고 뭐 임장만 주라고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재개발 재건축은 구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만 집중해가지고 제대로 딱 분석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 한 방이 중요한 거죠. 거기에 따라 금액이 10억이 아니라 진짜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관점이 달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제 도움 주려고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사실상. 네. 저희가 오늘 공급 대책 이야기하다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여기까지 온 끝냈네요. 거예요. 네. 결국은 공급은 어렵다. 결국은 서울의 양질의 입지를 사야 된다. 잘 그게 사야 최고의 된다. 투자다. 그리고 거기는 잘 사야 된다. 일반 신축은 그냥 적당히 사도 됩니다. 근데 재개발 재건축은 좀 공부해서 사야 된다. 오늘도 또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